이번에는 시대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500년쯤 21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었던 조선의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1489년 조선 성종 20년 가을, 평안도 개성부 박열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서경덕, 자는 가구, 호는 화담. 훗날 조선 500년 사상사에서 가장 독특한 궤적을 그릴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 시대 양반과 자제가 태어나면 의례, 족보에 빼곡히 기록을 남기는 게 관례였는데 서경덕의 출생 기록은 놀랄 만큼 간결합니다. 아버지 서호는 생원 출신, 어머니는 한산 이씨. 그게 전부입니다. 이름난 명문가도 아니었고 대대로 벼슬을 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글을 읽을 줄 아는 중소지식인 집안.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개성 변방의 조용한 집이었죠. 그럼에도 이 집안은 분명한 학문적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호는 생원시에 합격한 인물이었고 조선의 유교적 질서 속에서 아들이 과거의 급제의 벼슬길에 오르길 바랐을 겁니다. 평범한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서경덕은 일찍부터 그 기대의 틀을 넘어서는 기질을 보였습니다. 그가 자라던 15세기 말 조선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문치주의가 자리 잡아가는 듯 보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권력의 칼날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1498년 서경덕이 9살 때 무오사화가 터졌습니다. 김종직의 제자들이 훈구파에 의해 무참히 숙청당했죠. 1504년 15살 때는 갑자사화. 또 피가 흘렀습니다. 학문을 하고 글을 쓰는 일이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서경덕이 살던 개성은 수도 한양보다는 멀었지만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누가 죽었다, 누구의 문중이 몰락했다, 어느 학자가 귀향을 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마다 어린 서경덕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기록을 보면 서경덕은 어릴 적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책을 한번 읽으면 줄줄 외웠고 질문은 늘 본질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궁금해한 것은 과거 시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가? 만물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스승들은 답했을 겁니다. 주자가 이렇게 말했다. 정자가 저렇게 해석했다. 그런데 어린 서경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자 이전에는 누가 그걸 생각했습니까? 정자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아이는 당대 유학교육 체계에서 달갑지 않았습니다. 이미 완성된 체계가 있습니다. 주자의 성리학이 정답이고 그것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외우느냐가 관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꾸 왜를 물었습니다. 1506년 서경덕이 17살 때 중종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이 즉위했죠.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무렵 서경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경악했을 겁니다. 자네 같은 재능이 왜 과거를 안 보나? 집안을 일으켜 세울 기회인데. 하지만 서경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벼슬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사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학자들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인간의 마음과 우주의 원리 사이에는 어떤 연결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과거 시험 답안지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경덕은 20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산천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의 박연 폭포, 송도의 산들, 때로는 더 멀리 금강산까지 그는 자연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대 선비들은 대부분 서재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추자의 책, 정의의 책, 성리학 경전들. 하지만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폭포 앞에 서서 물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바위에 앉아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책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서경덕은 세계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답답해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리학의 거대한 체계는 분명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와 기, 태극과 음양, 사단과 칠정.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설명되어 있었죠. 하지만 서경덕에게는 이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그 설명대로 돌아가지 않는가? 사람들은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질서는 있다고 하지만 혼란이 끊이지 않고 이치를 안다고 하는 학자들이 가장 먼저 정치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사라집니다. 개성 박연 폭포 앞에 서 있던 22살의 서경덕은 생각했습니다. 저 물은 이 때문에 흐르는가 아니면 그냥 흐르는 것 자체가 물의 본성인가? 이 질문이 훗날 조선 철학사를 뒤흔들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절 조선의 지식인들은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체제 안으로 들어가 출세하는 길, 다른 하나는 체제 밖에서 저리를 지키며 은거하는 길. 그런데 서경덕은 제3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체제도 은거도 아닌 자유로운 사유의 길이었습니다. 1510년대 초반 조선은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기묘사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긴장이 감돌았고 살인파와 훈구파의 대립은 극에 달했습니다.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기세등등했지만 서경덕은 거기에도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싸움의 본질을. 결국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고 어느 쪽이 이기든 진짜 중요한 질문들은 묻히고 만다는 것을. 서경덕이 원한 것은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 정해놓은 진리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찾아낸 진리를요. 이것이 불안한 시대에 태어난 한 사상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길을 택할 때 그는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길을 택했습니다. 모두가 이미 만들어진 답을 암송할 때 그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1519년 서경덕이 30살이 되던 해 기묘사화가 터졌습니다. 조광조와 그 일파가 몰살당했습니다. 또 피가 흘렀죠. 하지만 개성의 산 속 어딘가에서 서경덕은 조용히 폭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짜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0살의 서경덕은 조선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과거도, 벼슬도, 명문 학파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걸었습니다. 그냥 걸은 게 아니라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1520년대 초반 서경덕은 본격적으로 조선 팔도를 유람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강산, 관동팔경, 지리산, 계룡산.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명승지를 유람하면 을에 한시를 찍고 풍류를 읊었는데 서경덕은 달랐습니다. 그는 관찰했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모이는지, 물은 왜 아래로만 흐르는지, 계절이 바뀔 때 산의 색은 어떤 순서로 변하는지, 마치 과학자처럼 세밀하게 자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철학자처럼 질문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무렵 조선 학계의 중심에는 김한국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굉필의 제자이자 조광조의 스승, 정통 성리학의 적통을 이은 인물이었죠. 서경덕보다 21살 위였고 당대 최고의 학자로 꼽혔습니다. 1524년경 두 사람이 만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김한국은 서경덕의 명민함을 단번에 알아봤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편했을 겁니다. 서경덕은 김한국에게 물었습니다. 선생께서는 이가 먼저고 기가 나중이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와 떨어진 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리학 전체 체계를 흔드는 질문이었습니다. 김한국은 정통 이론으로 답했을 겁니다. 이는 형이상이요, 기는 형이하다. 이는 본체요, 기는 작용이다. 주자가 한 말이었죠. 하지만 서경덕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형이상의 이가 어떻게 형이하의 기를 움직입니까? 만약 이가 기를 움직인다면 그 움직임 자체가 이미 기 아닙니까?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을 겁니다. 김한국은 서경덕의 재능을 아꼈지만 그를 제자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삼을 수 없었습니다. 서경덕은 이미 스승을 두고 배울 단계를 지나 있었으니까요.
비슷한 시기 남쪽에서는 조식이라는 인물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서경덕보다 17살 어렸지만 역시 과거를 거부하고 독자적 학문의 길을 걸었던 인물이죠. 두 사람이 직접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조식은 주기론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이기론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즉 이와 기를 모두 인정하되 기를 강조한 거죠. 하지만 서경덕은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아예 이를 기 안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은 혁명적 발상이었습니다. 1530년대 들어서면서 서경덕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명성을 얻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산속을 떠돌았고 관직도 없었고 저술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주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옳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한백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훗날 조선의 대표적 지리학자가 되는 인물이죠. 그가 처음 서경덕을 찾아왔을 때 서경덕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왜 학문을 하려 하나? 한백겸이 대답했습니다. 성현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서경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성현도 처음에는 배우는 사람이었네.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성현의 말인가? 아니면 세계 그 자체였을까? 이런 식이었습니다. 서경덕은 책보다 세계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이론보다 실제를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권위보다 자기 생각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대 교육은 철저히 암기와 주석 중심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주자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이 구절이 실제 세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네 눈으로 본 것과 일치하는가?를 물었습니다. 1540년경 허균의 아버지인 허엽이 서경덕을 찾아왔습니다. 허엽은 이미 과거에 급제한 관리였는데 무엇 때문에 산속의 제야학자를 찾아왔을까요? 기록을 보면 허엽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자의 책을 모두 읽었으나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가 선하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까? 기가 이의 명령을 따른다면 왜 질서는 무너집니까? 서경덕이 답했습니다. 그것은 이를 기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네. 세상에 기 아닌 것은 없네. 선악도 질서도 혼란도 모두 기의 흐름일 뿐이네. 어떤 흐름을 우리가 선이라 부르고 어떤 흐름을 악이라 부를 뿐이지. 이것은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성리학의 기본 전제는 선한 이와 그것을 방해하는 탁한 기의 구분이었으니까요. 서경덕은 그 구분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허엽은 고민했을 겁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면 수십 년간 배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거부하자니 이 말이 너무나 명쾌하게 자기 의문을 해결해 줬습니다. 결국 허엽은 서경덕의 사상을 받아들였고 아들 허균에게도 전했습니다. 훗날 허균이 파격적인 소설 홍길동전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서경덕의 자유로운 사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신분 질서를 거부하는 홍길동의 발상은 이기론의 엄격한 질서를 거부한 서경덕의 발상과 닮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경덕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를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공식적으로 문파를 만든 제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서경덕 자신이 문파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말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배우게. 그리고 자네 스스로 생각하게. 이것은 당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태도였습니다. 모든 학파는 종사를 중심으로 똑같은 해석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었습니다. 추자학파는 추자를, 양명학파는 왕양명을. 그런데 서경덕은 자기 자신조차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1540년대 중반 명종이 즉위하고 을사사화가 터졌습니다. 또다시 피바람이 불었죠. 윤원영과 정난정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척들의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서경덕은 이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산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겁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재주가 있으면 나라를 위해 써야지 왜 산속에만 숨어 있느냐. 하지만 서경덕의 선택은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권력 다툼에 뛰어든다고 해서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때 온다는 것을. 그는 자연 속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폭포를 보며, 구름을 보며, 바람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만물이 어떻게 같은 근원에서 나오는지. 어느 가을날 그는 송도의 한 산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별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경덕은 깨달았습니다. 낮과 밤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밝음과 어두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하나의 흐름이 계속되는 것뿐이라는 것을. 빛도 기요, 어둠도 기요, 별도 기요, 자기 자신도 기라는 것을. 이것이 서경덕이 도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곧 그의 철학 체계로 구체화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50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평생 생각해온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스승도 없이, 문파도 없이 오직 자연과 대화하며 찾아낸 진리.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1546년 서경덕이 57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한 젊은 학자가 그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주자는 이가 만물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기가 근원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주자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서경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네.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것이 기일세. 자네의 심장이 뛰고 있네. 그 박동이 기일세. 자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네. 그 생각도 기일세. 그렇다면 묻겠네. 이는 어디 있나? 자네가 본 적 있나? 이것이 서경덕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움직이고 변화하는 길을 세계의 근원으로 본 것. 이것은 단순한 이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보는 눈 자체가 달랐습니다. 주자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형이상의 원리요, 기는 형이하의 진료다. 이는 영원 불변하고 기는 생멸 변화한다. 이가 명령하고 기가 따른다.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면 목수가 집을 짓는 것처럼. 그런데 서경덕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건축가와 목수는 둘 다 사람이네. 둘 다 몸이 있고 숨을 쉬고 생각하네. 그렇다면 건축가의 생각과 목수의 행동 둘 다 같은 생명의 작용 아닌가? 왜 굳이 하나는 형이상이고 하나는 형이하라고 나누나?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서경덕은 세계를 둘로 나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형이상과 형이하, 본체와 작용, 정신과 물질. 이런 이분법 자체가 인위적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서경덕이 말하는 기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기라고 하면 공기나 증기 같은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서경덕의 기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기는 물질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며 생명이기도 하고 정신이기도 합니다. 돌이 단단한 것도 기요, 물이 흐르는 것도 기요, 불이 타는 것도 기요, 바람이 부는 것도 기입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도 기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기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기입니다. 심지어 도덕적 판단도 기의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기라는 말인가? 맞습니다. 서경덕에게는 기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일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는 하나의 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차이는 그저 기의 다양한 상태일 뿐이라는 사상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태허입니다. 태허. 말 그대로 크게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어있음이 보통 비어있음이 아닙니다. 서경덕에게 태허는 모든 기의 근원이자 귀결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텅 빈 공간이 사실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마치 흰 도화지가 비어있지만 무한한 그림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처럼 서경덕의 태허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태허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충만함입니다.
기가 모이면 만물이 생기고 기가 흩어지면 태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태허에서 다시 기가 모여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기가 모이는 것이고 죽는 것도 기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흩어질 뿐이죠. 그리고 그 흩어진 기는 다시 다른 형태로 모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서경덕은 16세기에 이미 현대 물리학의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과 유사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고 다만 변화할 뿐이라는 것.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가? 아닙니다. 서경덕은 기의 움직임에도 패턴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것을 그는 기의 묘라고 불렀습니다. 묘하다는 것은 신비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묘하다, 정교하다는 뜻입니다. 기는 스스로 모이고 흩어집니다. 맑은 기는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탁한 기는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무수한 변화가 일어나 만물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 누가 명령한 게 아닙니다. 기 스스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것을 서경덕은 자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자연은 자연환경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명령이나 설계 없이 기 자체의 본성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추자학에서는 마음을 복잡하게 나눕니다. 본성은 이이고 감정은 기이고 마음은 이기가 합쳐진 것이라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느 부분이 이고 어느 부분이 기인가를 따집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단순합니다. 마음도 기입니다. 생각도 기의 움직임이고 감정도 기의 움직임이고 판단도 기의 움직임입니다. 다만 신체를 움직이는 기보다 더 정교하고 미묘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은 어떻게 되는가? 선악은? 이것이 당대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했던 지점입니다. 추자학의 핵심은 이가 선하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를 따르면 선하고 기에 가려지면 악하다.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 자체에 선악이 없네. 기의 흐름이 조화로우면 선이고 막히고 어그러지면 악일세. 마치 물이 잘 흐르면 맑고 막히면 썩는 것과 같네. 이것은 도덕의 근거를 형이상학적 이에서 찾지 않고 기의 조화로운 흐름 자체에서 찾는 겁니다. 혁명적 발상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서경덕은 무불통지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통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숨 쉬는 공기는 아까 나무가 내뿜은 것입니다. 나무가 흡수한 것은 땅에서 온 것이고 땅의 양분은 죽은 생명에서 온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이루는 원소들은 먼 옛날 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서경덕이 본 세계였습니다. 분리되고 단절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된 세계. 1550년대 초 서경덕의 사상은 소수의 제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조선 학계의 주류는 여전히 이기이원론이었습니다. 이황과 이이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 논쟁조차 이와 기를 나누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서경덕의 기일 원론은 너무 급진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추자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과거 시험 체계가 흔들립니다. 도덕 교육의 근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경덕을 존경하면서도 그의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서경덕의 말대로라면 인간과 짐승이 무엇이 다른가? 모두 같은 기 아닌가? 서경덕은 답했습니다. 다르네. 인간의 기가 더 정교하고 밝기 때문이네. 마치 같은 물이라도 맑은 샘물과 흐린 웅덩이가 다른 것처럼. 그렇다면 성인과 범인의 차이는 기의 맑고 탁함이네. 성인은 기가 맑아서 이치를 잘 볼 수 있고 범인은 기가 탁해서 잘 보지 못할 뿐이네. 하지만 본질은 같은 기일세. 이 대답은 어떤 면에서 평등사상에 가깝습니다. 추자학에서는 성인은 본성을 온전히 구현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에게는 성인도 범인도 같은 기로 이루어진 존재이고 다만 기의 상태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수양은 무엇인가? 추자학에서는 경물치집,
즉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알매 이르는 것이 수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다릅니다. 서경덕의 수양은 기를 맑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마치 막힌 수로를 뚫어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것처럼 이것은 유학이라기보다 도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서경덕은 노자와 장자를 깊이 읽었고 그들의 자연관을 유학에 접목시켰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단에 가까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산천을 유람하며 본 것을 믿었습니다. 폭포의 물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아래로 흐릅니다. 새들은 비행 원리를 배우지 않아도 날아다닙니다. 꽃들은 미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핍니다. 모든 것은 자기 본성대로 움직입니다. 그것이 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위적인 격식과 규범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방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서경덕은 도덕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덕의 근원을 달리 본 것입니다. 형이상의 이가 아니라 기의 조화로운 흐름 자체가 도덕이라고 본 겁니다. 1556년 서경덕은 67세였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죽음이. 서경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두려울 게 무엇이 있나? 내 기가 흩어져 태어로 돌아갈 뿐이네. 그리고 그 기는 다시 모여 다른 무엇이 될 것이네. 봄에 꽃이 피었다가 가을에 지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이 서경덕의 생사관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을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의 모임과 흩어짐일 뿐이라고 본 것입니다. 동아시아 철학사에서 서경덕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장제가 기 중심 사유를 한 바 있지만 장제는 여전히 이를 인정했습니다. 명나라의 왕양명은 심증리를 말했지만 역시 이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경덕은 과감했습니다. 아예 이를 기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아니라 기가 정교하게 짜여진 패턴일 뿐이라고 본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현대적입니다. 현대과학은 우주를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으로 봅니다. 별도의 설계자나 형이상학적 원리 없이 자연 법칙에 따라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한다고 봅니다. 서경덕의 기일 원론은 그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서경덕은 기가 어떻게 정교하게 짜여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옳았습니다. 세계를 이원론이 아닌 이론론으로 보려 한 시도, 그것만으로도 서경덕은 조선 사상사에서 독보적입니다. 그의 사상은 당대에는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앞서갔으니까요. 하지만 훗날 실학자들, 특히 홍대용 같은 인물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홍대용의 지전설도 결국 세계를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본 발상이었으니까요. 서경덕은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본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으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네. 하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 것이네. 세계는 하나라는 것을.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일 원론의 세계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기로 연결된 분리 불가능한 우주. 그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서경덕 사상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기일 원론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